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그 전에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미국 특수부대의 최근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북한 침투 작전이 공개됐죠. 그래서 굉장히 파장이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수부대인 HID는요. 신분 위장을 위해서 땡땡땡을 배운다고 합니다. 어떤 걸 배울까요? 저희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가요, 깜짝 폭로를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화기애애하게 정상회담을 나누던 그 시기에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몰래 침투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겁니다. 문성문 대통령님, 예. 굉장히 파장이 커요. 북한도 침묵을 일단 하고 있는데 예. 생각을 해보면 2019년 그때 굉장히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럼요. 2018년 6월 막 기억하실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예.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이제 2차 회담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수준 말씀하신 대로 이 작전은 말이죠. 미국이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또 북한 김정은의 어떤 의지, 비핵화 의지가 어떠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목표는 그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보도한 그 매체에 의하면 네. 트럼프 일기 행정부 인사들, 뭐 직업 전현직 군인들 20여 명을 인터뷰해서 극비로 남은 그런 김정은 도청 작전이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데 이게 북한에 침투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미국이라 그래도 좀 상상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일단 어떻게 접근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작전은 네이비실이 이제 했습니다. 네. 네이비실은 실제로 2005년에 이 소형 잠수함을 이용해서 북한 해변으로 갔다가 들키지 않고 돌아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작전도 자신들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작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작전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은 이 네이비실이 범고래 크기의 핵 추진 잠수함으로 북한에 잠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 해역에서 2대의 미니 잠수정의 네이비 대원 8명을 탑승을 시켜서 그다음에 북한 해안으로 그 대원들이 헤엄쳐서 접근한다, 네. 상륙한다, 이런 작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대원들도 그 당시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하 거의 가까운 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2시간 동안 헤엄을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스쿠버 장비 그리고 가열식 잠수복을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엔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잘 안 됐다는 얘기는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네, 진행됐어요? 실수가 계속 연달아서 일어났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 소형 잠수정 있잖아요. 대원들을 태운 그 소형 잠수정으로 이제 가서 그 소형 잠수정을 이제 바다에다가 살짝 가라앉혀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헤엄을 쳐서 이제 상륙을 하려고 했어요. 저렇게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보이시는 게 저 소형 잠수함 2대입니다. 네. 저기 이제 올라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바닥에다가 이제 주차하듯이 저기다가 딱 내려놓고 네. 헤엄을 쳐서 이제 해안가로 가야 되는데 저 정박을 잘못해가지고 한 대는 가라앉았는데 예. 한 대는 가라앉지 못하고 그 수면에 이제 뜨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일단은 어긋난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간이 모자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저거는 일단은 두고 우리 일단 해안가로 가자 해서 대원들이 이제 해안가로 이제 헤엄을 쳐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또 다른 실수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 잠수정 주차를 좀 잘못했군요. 정박을 잘못했는데 그 이후에 실수가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기서부터 정박을 잘못한 것부터가 굉장히 큰 실수였고 사실 저기에서 작전을 멈췄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근데 거기에서도 계속 진행을 했죠. 진행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원들이 헤엄쳐서 그
북한 그 해변으로 가다가 보니까 네. 저쪽에 북한 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불을 끄고 있어서 안 보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배 안에 사람이 타 있었으면 열 감시 카메라로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 북한의 그 뭐 이렇게 선원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잠수복 같은 걸 입고 있어서 열 감지가 안 됐던 거예요. 사람도 못 보고 배도 못 보고 네. 그냥 저 네이비실 대원들이 그냥 무조건 해안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배 입장에서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물길 뭐라 그러죠? 파도 물. 네, 뭐 파도 같은 게 위에서 차카차카 하니까 저 사람들 뱃사람들이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고 두 번째로 이 잠수정에서 어떻게든 그걸 정박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불빛이 차근차근 이렇게 LED 같은 게 보일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 배가 대원들을 향해서 오기 시작해요. 스포트라이트를 쏘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더 큰일 난 건 뭐냐면 그 배에서 북한 사람이 내려서 잠수복을 입고 내려서 이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거 완전 큰일 난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결단을 하죠. 네이비실이. 이 작전은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이 네이비실의 이 가장 큰 이 소총으로 거기에 북한 분을 네. 사살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작전들을 다 이제 여기서 멈춰야겠다 하고선 물속에서 그 남성을 사격을 해서 이 작전을 종료시키고 결국에는 이 잠수정으로 돌아와서 잠수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네이비실의 선임 팀원 한 명이 소총으로 이제 북한을 이제 사살하는 상황까지 생겼다라는 건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상자까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게 일단 확인은 안 됐지만 뉴욕타임즈 주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뭐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굉장히 이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뒤늦게 알려진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게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예. 한창 진행 중이던 미북 간의 그 협상 자체가 결렬될 뿐만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면 이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 국내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의회 보고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네. 방금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인명살상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국제법적 위반 네. 또는 도덕적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이걸 아마 보고하지 않고 일단 덮어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니 문생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저 작전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가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물론 이게 저도 뭐 군생활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엉성한 그것도 네이비실의 실6라고 하는 팀이 네. 이렇게 허술하게 할까? 그리고 도청 장치를 바닷가에 설치하나?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도 적극 부인하지 않고 예. 다시 말하면 NCND거든요. 그다음에 미 대통령도 날 잘 모른다. 근데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막 소송을 건다든지 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좀 사실과 연관돼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분명히 있어요. 허술해 보이지만 정부의 대응을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사실에 좀 가까워 보인다 이 얘기군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뭐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목숨까지 걸고 북한 인근 해역까지 접근한 바로 이 팀. 미국의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중에서도 그야말로 최정예 중에 최정예라고 합니다. 실팀 6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해보기 위해 아주 특별한 손님 이시연 전 HID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 일단 이 네이비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저희가 이 팀의 훈련 영상을 좀 수배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공개된 훈련 영상이 없거든요. 여기 도대체 어떤 팀입니까? 실팀 6요. 그 미 해군 특수전 부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 미 해군 중에서도 별도로 그 정예화된 그 병사들을 다시 선발을 해서 고도의 훈련을 시켜서 이게 그 전략적 그 가치에 대한 표적에 대한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써먹는 특수팀인데 미국 군 부대에서는 최정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예, 특히 이제 바다에 특화된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굉장히 특화된 최정예 중에 최정예. 최정예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꽁꽁 숨겨져서 정체를 좀 알기 어려운 영상조차 찾기 어려운 부대지만
이 사람들의 활약이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넵튠 스피어라고 하는 작전명이에요. 예. 그 작전명을 보니까 넵튠은 로마 신화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스피어는 창이지 않습니까? 네이비실 특수작전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암호명인데 오사마 빈 라덴 하면 아시죠? 9.11 예. 테러의 주범. 네. 미국이 이 9.11 테러의 주범을 찾기 위해서 10년간 추적을 했어요. 근데 결국 10년 만에 네이비실 6가 팀 6가 사살하는데 성공을 했죠. 네. 사실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수많은 추적을 했지만 간발의 차이에서 실패를 해왔어요. 그 현상금을 무려 우리 돈으로 600억 원을 걸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10년 전쟁의 늪에 빠졌었는데 이게 CIA, 미 CIA가 2010년에 빈 라덴이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 지역에 숨어 있다라는 결정적인 첩보를 입수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CIA가 뭘 했냐면 그 지역에서 소아마비 백신 캠페인을 기획을 해가지고 네. 오사마 빈 아이들 그 혈액, 그 DNA를 채취하기 위한 그런 시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DNA 채취 시도까지. 네. 아니 그런데 10년 걸렸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10년간 실패를 해오다가 나중에 그 은신처를 어떻게 찾은 거예요? 일단은 그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지역에 빌라덴이 있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는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이 위성 사진을 굉장히 주민을 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중에 집 하나가 약간 일반 가옥보다 8배 정도 굉장히 좀 크고요. 그리고 막 담벼락이 굉장히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에 빨래가 이렇게 널려 있었는데 빨래가? 예, 거기 그 옷가지가 남성 것도 있고 성인 여성 것도 있고 그리고 예. 최소한 아이들이 굉장히 9명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 요런 집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 상황을 보니까 빌라덴의 가족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빌라덴이 여기 있는 게 맞고 가족들이랑 있는 게 맞다. 거의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영화에서처럼 이 블랙호크 헬기 2대를 일단 띄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는 격축에서 쓰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죠. 그래서 결국엔 이 집에 들어가서 빠르게 수색을 해서 3층에서 빌라덴을 잡았고 네. 곧바로 사살을 하게 됐는데 사살을 하고 바로 DNA 채취를 해서 이게 빌라덴이라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이런 테러리스트들의 무덤 같은 걸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성역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덴의 이 시체는 이 어딘가 아라비아해 어딘가에 수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작전을 또 수행했던 게 그 네이비실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극비리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과를 거둬온 실팀 6 이 존재만큼이나 사실 우리나라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 우리나라에도 북파 공작원을 길러내온 것으로 알려진 굉장히 비밀스러운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눠볼 그게 바로 육군 첩보부대 HID. 우리 이시연 팀장님이 나오셨던 그 부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그러면 이 HID가 이용주 평론가. 아니 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거 존재조차 몰랐다면서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진짜 굉장히 극소수였던 것 같고 비밀리에 붙여졌던 이 부대인데요. 어떤 부대냐면은 이 과거 북파 공작 그리고 특수 작전을 수행했던 육군 첩보 부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HID로 불리다가 나중에는 AIU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와서는 육군 정보사령부로 통합이 되었고요. 지금에는 이 국군 정보사령부로 발전해서 한국군의 현대적인 정보작전의 뿌리를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뭐 네. 폭파, 탈출, 사살, 납치 뭐 이런 굉장히 좀 무서운 이런 임무를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굉장히 극비리에 있었기 때문에 팀 간에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누가 팀원인지도 잘 모르고 네. 정말로 아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만 아는 굉장히 비밀리에 있었던 육군 첩보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다. 아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손에 꼽힐 만하다는 건데 이 팀장님은 그러면 HID에서 얼마나 좀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초급 장교 시절에 거기에서 약 한 20개월 이상을 근무를 했었고요. 네. 그 뒤로는 그런 휴미트 파트 그쪽으로 쭉 해서 한 30여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30여 년간. 그럼 어떻게 선발되신 거예요? 제가 그 대위 계급장을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은 네. 그 OAC라고 고등군사교육반이라고 당시 광주에 상무대에 있었습니다. 그걸로 교육을 무조건 가야 되는데 네. 거기 그 당시 저희 같은 기수가 한 2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전국에 있는 대위급들이. 거기서 이제 3명이 선발돼서 당시 정보사령부로 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발 과정, 훈련 과정 이거 굉장히 독특할 것 같아요. 선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선발은 이제 장교들이지만 다시 신원조회도 하고 예. 그다음에 신체 건강한가, 사상, 평소의 근무 자세, 네. 이 사람이 특기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선 종합적으로 보고 마지막 면담을 합니다. 그 면담할 때 저는 안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명령을 내버렸더라고요. 안 간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시겠는데? 저는 아마 어학 특기가 좀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정보병과가 창설되면서 막 이렇게 어학에 대한 소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당시에 예. 열세 수리공 같은 사람들도 뽑았고 그건 이제 대원들 모집할 때 네. 특기자들을 또 뽑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유단자, 고단자라든가 학기도 고단자라든가 아니면 특이하게 뭐 열세 수리공 문 따는데 선수니까 이런 사람들 선발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 방식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해건수를 하고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HID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은 아웅산 테러 사건이거든요. 예. 이게 당시에 그 HID가 어마어마한 또 작전을 준비를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웅산 테러 작전은 우리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한 폭탄 테러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김일성 암살 작전이라고 하는 특수한 작전을 지금 준비했던 것이죠. 맞불로. 맞불 정전을.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1983년 아웅산 이 테러 사건은 아웅산 그러면 당시는 버마라고 불렀거든요. 네. 지금 미얀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아웅산은 버마의 국가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방문하면 그 묘지를 가서 이제 참배하는 그런 수순이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곳을 가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북한에 말이죠. 인민군 정찰국 산하의 특수 8군단 소속 강창수 소장이라는 사람을 이제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몇몇 대원들이 이 폭발물을 수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리 그곳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원격에서 그걸 폭발시키는데 네.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에 그걸 누름으로써 대통령 수행을 포함해서 17명이 당시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대통령은 이제 목숨을 건졌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두환 정권이 바로 이 HI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응징보복 작전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의 반대가 있었고 외교적 고려. 근데 사실은 당시 버마는 미얀마는 네. 북한과 단교를 선언했어요. 아주 관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안 좋았고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아주 규탄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 아웅산 테러 사건에 대한 보복 작전으로 김일성을 제거하려는 작전을 이제 HID를 중심으로 수립했다가 이게 자초가 된 거군요. 그런 셈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극비리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극비리의 침투를 좀 하려면은 평소에 그 HID라는 부대가 받는 훈련도 상당히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훈련의 비밀을 한번 3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훈련이냐면 목숨을 건 극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시연 팀장님 얼마나 혹독하길래 이게 어느 수준이길래 그렇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예. 산악 침투를 하는 산악 구보, 모래배낭을 20km 이상 되는 걸 지고서는 뛰지 않습니까? 네. 밤에도 뛰고 낮에도 뛰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안 되면은 측정해가지고 다시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팀 단위로 하다 보니까 고참 대원들이 산악 침투를 해서 구보로 뛰다가 만약에 신참 대원들이 막 뭐 힘이 떨어져서 빌빌거려 그러면 그 차고 있던 그 단도를 꺼내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경각심을 주게 해서 네. 그 어떤 과거에는 저희 팀은 아니었지만 다른 팀에서 그런 산악 구보를 하다가 그 절벽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떨어져서 죽은 사례도 있고 아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그런 훈련이 있고 또는 이제 그 사격도 하루 종일 총만 쏘는 그런 과정. 어떤 육군 프로그램 이런 게 없습니다. 아침부터 가서 사격만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어떤 전문성을 키워주고 여름에는 한 달 내내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
해상 훈련을 통해서 해상 침투 능력도 키우고 주고 이런 것들이 다 극한까지 몰고 갑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아니 훈련하고. 이게 대북 공작 업무를 또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대동강을 가정해 놓고 이걸 건너는 훈련 같은 것도 한다면서요? 그게 가장 유사한 데가 네. 그 당시 어디였냐면 양평을 이렇게 보면은 남한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양평 상류 지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네. 그 한 1km로 수영을 해서 내려갑니다. 물을 따라서 유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육지로 나와가지고 땅으로 나와가지고서 이제 어떤 그 습격하는 그런 가상 훈련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남한강을 이제 네네네. 상정해두고 네. 대동강이랑 좀 비슷하게 상정해. 비슷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 팀장님한테 네. 아주 특별하게 좀 기억에 남는 훈련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그 훈련이라 하여튼 뭐 저희가 네. 그 하는 훈련이 그 어떤 틀에 딱 박혀가 큰 목표가 뭐냐면 요인 암살, 납치, 인질 구출, 네, 폭파 뭐 이런 주로 훈련인데 네, 뭐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그 침투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눈이 쌓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눈이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 눈이 엄청 내리는데 그 허벅지까지 쌓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야간 침투를 시작하면은 밤새도록 해야 1km뿐이 못 갑니다. 그거. 그럼 저기 앞에서 길을 개척하면 그 발자국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고 네. 맨 뒤에 오는 대원은 그쪽을 그 저기 장비로 해서 이렇게 흔적을 지워야 되고 발자국을 지워야 돼요. 예, 어떤 발자국인지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몇 사람이 어디로 갔다는 게 표시가 나니까 그걸 감추기. 예, 그거를 다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또 얘기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런 사전에 저희가 좀 취재를 드렸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도 밥도 맘대로 원할 때 먹을 수가 없도록 그런 어떤 장치 훈련들 같은 것도 있었다면서요. 아, 그게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가가지고서는 예.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팀별로 밥을 먹습니다. 거기 전부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제 대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투검이라고 해서 던지는 용 칼이 있거든요. 한 20cm 길이 됐는데 그걸 한 5자루씩 들고 갑니다. 그럼 이제 팀장이니까 맨 처음에 견학이니까 이제 뒤에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칼을 둥그런 그런 큰 원목 같은 데다 이렇게 던집니다. 한 10m 정도 거리에서. 그리고 투검이 5개면 5개가 다 꼬치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고 누구라도 하나 튕겨져서 떨어지면 전부 다시 시작입니다. 그거. 아, 그 맞출 때까지. 예. 그 이제 팀장은 처음엔 견학을 한다 그러지만은 네. 일주일이고 2주고 지난 다음에 팀장도 던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맞습니다. 처음에. 예. 그럼 밤마다 이제 고참 대원한테 과외 교습을 받습니다. 계속 던지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면 모두가 또 실력이 익숙해지고, 올라가서 예.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극한의 훈련까지 다 견뎌야 된다는 건데 두 번째 또 HID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완벽한 신분을 위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겁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 HID는 신분 위장을 위해서 땡땡땡을 배운다. 센터장님 정답이 뭡니까? 북한 침투니까 북한 말. 북한 말이요? 북한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북한 말을 왜 어떻게 배운다는 거죠? 북한 지역에 가서 신분 위장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붙잡히면 네. 나는 침투 요원이 아니다. 여기 사는 사람이다. 그럼 북한 말을 정확히 구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 북한 말 우리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평양 말이 다르고 함경도 말 다릅니다. 거기도 사투리가 있어요. 황해도 말도 다르거든요. 네. 또 사용하는 용어들이 달라요. 저도 사실 남북군사회담 많이 하면서 예. 북한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를 해본 말이죠. 용어가 틀려요. 서로 다 달라요. 우리는 상호 그러잖아요. 북한은 호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협조 그러죠. 북한은 방조라고 그래요. 그럼 용어를 그쪽에서 쓰는 용어를 안 쓰면 너 아니지 당사 의심하고 붙잡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말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네. 그리고 저는 뭐 HID 저 잘 몰랐고 예. 또 어떤 인물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지역별로 이 특수 자기가 배정된 그 지역이 있고 거기에 말을 집중적으로 배운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투리까지 다 배워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완벽한 위장을 위해서는 근데 사투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또 위장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이제 그 북한 군의 생활화 교육을 통해서 예. 그 친구들의 제식 동작이라든가 근데 검문을 가정해서 네. 검문을 당했을 때 그걸 회피하는 방법 최악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제거해서 처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하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두 번째 저 냄새 없애기는 뭡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떤 뒤에 이제 정찰을 들어간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일체 비누고 뭐 아무것도 못 쓰게 합니다. 몸에 배니까 냄새가. 아 나만 비누. 예, 그리고 그런 고립된 생활을 야전에서 오래 하다 보면은 예. 사람 냄새가 납니다. 멀리서 담배 냄새가 나고 바람 부르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는데 네. 다들 숨어서 피웁니다. 담배는. 그런데 하여튼 그 일체 그런 비누고 뭐 이런 거 샴푸라는 건 저희 시절에는 없었고 예. 이도 뭐 안 닦습니다. 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야전화 시키는 겁니다. 뒤늦게 또 털어놓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해주셨는데 그 북한 스타일로 머리 기르기도 아까 세 번째 아, 나왔거든요. 거기 저희 근무할 때는 이 머리 투발이 예. 그 북한 분들 이렇게 잘 보시면 압니다. 주로 간부들은 머리가 깁니다. 머리가 길어요. 우리 군보다 더 길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아니면 하급 병사들은 머리가 빡빡 소위 말해서 저 짧은 머리로 깎지만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 간부 이상이 되면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머리를 그렇게 기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게 비밀 부대니까 뭐 저렇게 이제 작전을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원래 평소에든지 신분을 좀 위장하셔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위장? 그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일반 회사처럼 호칭을 합니다. 뭐 과장이니 부장이니 전무니 사장님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내부에서 그 팀 단위로니까 압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과장이라고 호칭을 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혹시 누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전무님이 이렇게 해서 군인인 신분을 위장을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시안 팀장님이 과거 군인 시절이셨을 때 사진들이 좀 몇 장을 저희가 준비를 그 했는데 어려운 네. 사진, 그 사진을 일체 못 찍게 합니다 저희가. 아 그렇군요. 예, 예. 사진도 못 찍어요 아예. 아예 그건 카메라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 사진은 뭔가요? 저희 대원들 이제 비무장지대 침투 훈련 할 때 실제적으로 AK 소총하고 그 당시 그 우리 훈련복입니다. 아무것 무표식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 예 무표식이고. 저 사진은 뭔가요? 요거는 이제 야전에 은거지 구축을 해가지고 예.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 가을인데 저기 들어가가지고 혹시 뭐 이제 뭐 주변 정찰하는 그런. 예. 당시에 그랬을 때도 이제 모습 사진까지 저희가 네,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마지막 HID의 비밀 한번 짚어보죠. 마지막 비밀은 운명을 건 최후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추정을 해보면 이 팀장님 아마도 이게 그러니까 극비리의 임무다 보니까 이걸 수행하다가 혹시나 들켰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행동 요령들이 있어요. 예, 민간인은 최대한 우회하라가 기본. 저희도 그 교전 우리가 만약에 임무 수행 수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민간인은 최대한 우회하고 민가도 우회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맞닥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간에. 그러면은 이렇게 떠보다가 우리의 정체가 노출된다 싶으면은 그걸 저희는 표적이라 그러는데 네. 표적을 제거해서 제압한다 그러죠. 말하자면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확보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발각시 행동 지침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예. 흔적을 남기지 말 것, 회피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신처로 이동하고 위장 대화로 대응할 것, 정체가 탄로날 경우 은밀히 제압할 것. 은밀히 제압이 뭡니까? 이제 그 저희가 보통 이제 단도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지하는 단도는 일반 육군에서 소지하고 있는 대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좀 보통 그 투검용 칼도 뭐 한 서너 자루씩 가지고 있고 네. 또 예리한 단도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급소를 찔러서 순식간에 표적을 제압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굉장히 또 극비의 훈련들 방법까지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실제로 이 팀장님이 네. 겪으셨던 그 활약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극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 모가디슈 그 영화에 나왔던 모가디슈 작전에 투입이 되셨어요. 네네. 모가디슈에 파견을 나가가지고 한 3개월 작전을 했었습니다. 당시 왜냐하면 저희 그 공병부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현장에 나갔었는데 예. 상당히 그 반군들이 거칠게 그 저항을 하고 전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야 우리 공병부대 그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첩보 수집을 하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에 가서
그 첩보를 수집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하여튼 미군들하고도 합동 작전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현지인을 포섭하셨다면서요, 당시에? 현지인 어차피 저희가 그 사람들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피부색이 달라서 그 다행히 또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그 통신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학생 출신인데 영어가 되니까 저하고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된 배경은 매일 아침마다 물을 하나씩 얻으러 오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한 15, 16대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으로부터 자기 형이 통신원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한번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올 때마다 이제 용돈을 한 $100로 100불씩 줬습니다. 그러셨군요. 매일 올 때마다 매일 100불씩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포섭을 해서 결국은 북한 대사관 그 캐비넷까지 다 털어서 일부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게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짧게 짚어보면은 우리 이 팀장님이 과거에 그 마크리포트 대사 습격 사건 때도 활약을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 마침 그 조찬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그 제 바로 옆 테이블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친구 등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건 튀어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가서 허리를 잡고 이제 그 당시 뭐 숙달된 자세로 해서 제압을 해서 2차 피해는 막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HID 대원들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희생 덕분에 지금의 오늘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팀장님께 짧게 여쭤보면 이렇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만큼 지금은 잘 돌려받고 계신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지금 불행하게도 지금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전우들을 지금도 만나지만 거의가 다 환자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환자 피해를 입은 그 트라우마 증후군이 있는 전우들도 있고 뭐 온몸이 그렇지만 충분한 이 어떤 보상이나 이게 아직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더 불행한 거는 지금 현재 7,700명 이상이나 되는 유골이 지금 휴전선상에 묻혀 있습니다. 그분들의 유골을 발굴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미국의 북한 침투 작전 그리고 HID 부대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